1라운드는 낙동강 회담입니다. 낙동강 회담은요, 지역 의제를 두 패널 분들께서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지역 의제 관련해서 좀 큰 주제, 거시적인 주제를 조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원내 5정당 의원이 주축으로 진행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도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정치개혁의 핵심으로는 단연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제도 개편 문제가 있겠죠. 9월에는 김두관 국회의원이 일명 허대만법이라고 불리는 개방명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것을 발의를 했고, 지난 10월에는 이상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의원들이 참여를 한 패키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선거구제라든지 비례대표제 개혁이라든지 정당의 국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교섭단체의 어떤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든지, 정당의 설립 요건 자체도 대단히 완화한다든지 아주 대개혁적인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개혁들, 지금 이제 고착화된 양당제 구도를 어떻게 좀 타파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 양패널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정치 개혁의 법안이 공통된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통된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거든요. 이 제도가 특정 정당이 어떤 지역의 의석을 다 석권하는 지역주의적 어떤 정치 풍토를 좀 바꾸고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나? 효용성 있는 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면은 우리 국토를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 비례대표 권역의 인원수만큼 의원수를 배정한 다음에 그 의석을 각 정당의 이제 득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 단위로 그냥 이제 순번을 받아가지고 득표율에 따라서 몇 번 순번까지가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능대표제 의 느낌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던 분들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가지고 그 이제 순번을 배분하는 식이 됐다 보니까 사실 제도권에 와서 그 중앙 정치 내에서 살펴봤을 때는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어쨌거나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구 경북 의원들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원들 제외하고는 어쨌거나 호남 지역 의원들이 이렇게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험지 출신의 그 지역 대표들이 중앙 정치로 접근하기가 아예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까 차라리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이 되다 보면 그런 험지 출신 지역 대표들 역시도 중앙 정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이 중앙 정치 그리고 국회 안에서의 정치 역시 우리 정치의 근간이 되는 한 뿌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험지 출신의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탄생하고 그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분위기 역시도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나눠져 있는 지역 갈등이나 아니면 지역 편중 현상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기현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의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 대표제 이런 공통된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 정치 구도 바꾸는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사빈 소장님 말씀처럼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6일 지방선거에서 혹시 무투표 당선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역대급으로 많았죠. 네. 그렇죠. 500명이 넘는데 지금 집계가 정확한 거 지금 숫자는 생각이 안 나지만요. 그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권역별 대표제든 어떤 논의든 어쨌든 유권자가 민주주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반대되는 현행 비례대표제는 강 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국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지지 정당이 국민의힘이에요, 민주당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서 저 국민의당이요 이렇게 이제 비례대표 지지를 하게 되면 그걸 그냥 정당이 추천하고 있는 순위대로 그냥 네.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골라내는 그런 지금 비례대표제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들이 따로 정해지는 건가요? 후보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의 후보 선정 방법일까요? 예. 저는 그 권역별로 이제 비례대표들을 추천을 하고 거기 음. 안에서 이제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배분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맞게 이해한 건가요? 뭐 이게 뭐 룰을 정하기 예. 나름인데요. 그래서 근데 저희 지금 얘기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지역을 권역별로 네. 나누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그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역구가 비례대표에도 같이 이름 올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할 때는 그 투표 용지에 우리는 그 전에 정당 투표 따로 하고 거기에서 비례대표 뽑고요. 지역 투표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당 투표를 먼저 하고 그 밑에 이제 후보자 이름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또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 그래서 일단은 비례성으로 이제 일정 부분 비율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순위대로 득표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당선자를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선권 안에서 지역 비율 자체를 당내에서 알아서 조정하도록 하는 그 안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10번 초반대까지는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10번 초반대 안에서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이면 민주당도 대구 경북 2명을 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우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호남 출신 분 2분을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건 지금 이게 뭐 정개특위나 이런 곳들을 확실히 뭐 논의를 거치면서 그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 나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네요. 그렇죠. 이 제도는 결국엔 비례대표 후보자를 그 순번을 네.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거는 절대적으로 정당의 그 권한이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런가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권자들이 불신하는 사실 그런 맞아요. 제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개방형으로 이제 개방 명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례대표 순번을 정당이 정하더라도 유권자가 투표 그 순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물론 이제 그 후보를 정하는 과정까지는 유권자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비율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최대한 유권자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 또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이 KFC를 진행하면서 우리 김기현 위원장님이랑 이렇게 마음이 맞아본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이 비례대표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너무 비호감 비례대표제가 됐어요. 네. 제가 그 뭐 SNS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까고 보면 비례. 그러니까 누군가 좀 비정상적인 말을 하거나 좀 잘못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보면 그 사람이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역시도 사실 정당에서 그 순번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도 정당밖에 선택을 못하고 그 안에서 누가 당선권 안에 들어가는지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까 뭐 말씀 주신 그 안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개혁 과정이나 이런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되면 이제 그 당시 예전에는 지역구에서만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사실상 그런 구조로 가다가 비례대표가 대폭 확대된 게 노회찬 의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개혁적인 어떤 시도 끝에 그나마 이제 비례대표제가 조금 확대됐었던 게 있는데 소수 정당이 좀 더 뭐 못내에 지출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게 될 수도 있고 지역구만 하면 당연히 돈 있는 사람, 표밭 있는 사람, 인맥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국회의원 될 수 있는데 비례대표가 되면은 어쨌든 한 명이라도 적어도 이제 소수 정당에서도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길이 그나마 좀 넓어지지 않을까 있는데 이제 부작용은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대표적으로 정의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정의당에서 이 비례대표제 로 된 의원들에 대한 당내 비판이 엄청나게 심해서 뭐 다 비례대표 싹 다 물러나라 이런 표현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 됐었잖아요. 이 비례대표제를 어쨌든 도입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대변혁을 한번 맞이할 때는 됐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선거구를 지금 현행은 이제 소선거구제가 원칙인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작다는 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역을 잘게 쪼개서 그 선거구에서 1등 한 명만 뽑는 것이 선거구제잖아요.
중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요거는 이제 선거구를 좀 더 크게 만드는 대신에 네. 거기서 2등 혹은 뭐 3등 조금 더 많이 뽑을 수 있게 1등만 뽑히는 것이 아니다. 네. 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선거구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선거구제가 커지면 네. 결국에 1등만 다 얻는 세상이 아니라 네. 2등이나 3등도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어떤 여야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꼼수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중선거구제에서 한 명만 하면 네. 국민의힘도 한 명, 민주당도 한 명, 녹색당도 한 명, 정의당도 한 명 이러면 2등, 3등, 4등이 당선되면은 소수 정당들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막 4명, 민주당도 막 3명 네. 이렇게 복수 공천을 하게 만들어 버리면 아니 1, 2, 3등 뽑아봤자 또 똑같이 거대 정당 정치인만 당선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문제 제기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복수 공천의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일단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단적으로 저희 그 수성구 이 대구 지역 내에서도 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지역이 있었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였는데요. 수성구의 의원선거 마선거구에서 5명을 뽑는 이제 시험적인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 대구라는 지역 자체가 어쨌거나 우리 당 그 국민의힘의 강세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명을 뽑는데 우리 당에선 4명을 공천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2명을 공천했고 기타 소수 정당 역시도 1명씩 공천을 한 상황에서 결국 우리 당은 4명이 다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냐 중대선거구제를. 그러니까 복수 공천 자체를 없애고 각 정당마다 1명씩 공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그 부분에는 조금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투표 당선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투표 당선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뭐 이런 험지인 경우도 있지만 수도권에서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사이좋게 1명씩 공천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쨌거나 이 그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복수 공천은 용인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역량이 안 되고 미달이 함량된 아니면 뭐 정말 급조된 정당에서도 이 기초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점 역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의원 정수의 50% 이내로 제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5명짜리 지역구면 한 정당에서 2명씩만 공천을 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단서 조항을 걸 필요는 있지만 그게 뭐 극단적으로 무조건 1명씩만 공천해라 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거대 양당이 내려놓는다 한다면 뭐 복수 공천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명만 낸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좀 실현되기는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당내에서 분명히 반발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다른 어떤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이게 복수 공천이 문제가 된다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아까 정당 득표율로 일단 기본적으로 비율을 정해 놓는다고 의석수 비율을 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이거랑 배치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5명을 내든 뭐 3명을 내든 거기에서 사실은 만약에 그 비율을 같이 조정하는데 이제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다 하면은 거기에서 비율대로 의석수를 일단은 나눈다고 하면 그러면은 복수 공천이 되더라도 소수 정당이 비율을 가진 만큼 그 몫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대선거구제 네. 얘기인데 그렇죠. 그건 네네네. 이제 비례대표 비례하고는 얘기고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 예, 있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비율과 중대선거구제 이거를 사실은 복합적으로 이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걸 분리해서 그냥 지금의 그냥 선거구제에서 다 이제 그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만 늘리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저도 이제 복수 공천에 일부 제약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뭐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것 외에도 네. 이제 비례대표 제도를 개혁을 해가지고 네. 소수 정당이 좀 더 당선될 수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네. 중대선거구 제도의 뭐 복수 공천 제약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네. 다른 길이 열린다면 네. 근데 맞물리는 거 빼고 막 요것만 딱 한다면 네, 다른 거 없이 그러면은 중대선거구제만 딱 사실 바꾼다면 정당법 개정을 해서라도 제한을 좀 둬야 될 필요는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전부터 있던 얘기예요. 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게
만약에 단 한 사람만 공천할 수 있도록 만들면 네. 위성 정당 생긴다는 거예요. 네. 예. 국민의힘, 뭐 국민의 깡, 뭐 네. 국민의 뭐 박력, 뭐 이런 거 이제 당을 1중대, 2중대, 3중대 만들어서 왜 저희 당만 예시로 드시나요? 아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함께민주당, 예. 다같이민주당, 요런 게 1, 2, 3 네. 거대 정당들이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또 한 명씩 공천하면 똑같은 복수 공천 안 되는 제안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복수 공천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도 사실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그 개혁 아닌 개혁을 하면서 사실 그 위성정당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배경 자체가 우리 당이랑은 전혀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당과도 어느 정도의 적절한 합의가 있고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합의했다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 당에서 미쳤다고 그 위성정당을 만들겠냐는 거죠. 저희는 분명히 그때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건 너무 이르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이렇게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제도를 내놨고 그 제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빈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민주당도 그 다음에 위성정당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선거제도 개혁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정치 지형은 거대 양당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둘 다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그 약속이 우리 국민 앞에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거나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국회 전국 자체가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사실 그 민주당이 지금껏 저희와 합의를 잘 하지 않고 본인들만의 그 의석수로 이렇게 밀어붙인 법안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식이 아니라 이게 정말 초당적으로 같이 합의를 하고 한다면 아까 같은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치인들이 깰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없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양당에서 합의를 잘 한다면 위성정당 문제는 오히려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한 정당에서 밀어붙이게 되면 한 정당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반발의 수단이 이렇게 위성정당으로 나타났던 거죠.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래서 어쨌든 정의당이 민주당과 원수지간이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정당법 개정이에요. 예. 이 정당법 개정 내용 중에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예. 그 법안 중에 보니까 정당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역 정당과 온라인 플랫폼 정당이 가능하도록 열어놨다. 이제 요거는 배경이 네. 그 지금 현재 현행 정당법은 그 정당을 설립을 하고 정당으로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일단 수도에 이제 본부가 있어야 되고요. 쉬운 말로 중앙당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거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5개 시도에 맞아요. 5개 시도에 또 이제 하나의 또 조직이 있어야 되고 당원이 또 1000명씩 또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이게 정당으로 등록이 되고 이제 합법적인 인정받은 정당이 되는 건데 네. 이 요건을 없애자는 얘기가 이제 이상민 대표 발의 안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이제 우리 지방선거 때 보면은 지역 정당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저렇게 여야가 막 싸우는 거 싫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지방에 있는 지역 이슈에만 참여하는 네. 지역 정당을 출범시키고 싶은데 이건 우리 정당법상 인정이 안 되는 정당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길을 열어달라는 논의들이 계속 있었는데 뭐 그게 하나 열릴 것 같고요. 두 번째 온라인 플랫폼 정당이라는 거는 지금 어쨌든 형식적으로 물리적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 아까 얘기한 5개 시도당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네. 건물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뭐 요즘 세상에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왜 굳이 그런 요건을 쓸데없이 만드느냐. 온라인으로도 정당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네.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정당의 설립 요건이 이렇게 대폭 완화가 되면은 과연 정치 지형 변화나 우리 정치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강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 그 다른 선거제도 개혁 얘기에서 맞물려서 얘기를 했던 게 너무 함량 미달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금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정당이라는 주체는 어쨌거나 공당들은 우리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이상민 의원 발의안 중에서 그 서울에 당사를 두도록 하는 그거를 없애겠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의 정당은 사실 이게 중대선거구제 개혁이 되고 나면 오히려 지역주의 정당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뭐 기초의회나 아니면 광역의회나 이런 걸 목표로 두고 실제로 지역 이슈
에서만 몰두를 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만 이렇게 완전히 몰빵을 하는 그런 정당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당파에 엇갈리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생기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오히려 그 정당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오프라인 쪽으로 뭐 사무실이나 이런 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정말 운영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무실이 있는다고 다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뭐 페이퍼 컴퍼니들도 있겠지만 뭐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몇 년을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정도의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행 그 정당을 이제 설립할 때 보면 창당 발기인이라고 하죠. 뭐 관련된 이제 서류를 받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한 정당의 창당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지금도 저는 사실 약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할 때 발기인이나 이런 분들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게 하고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창당 발기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걸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옛날에도 사실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가라로 명단을 만들었다. 그 관련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조금 더 쉽게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되고요. 물론 이 지금 방향이나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 너무나 필요한 흐름에서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조금 지울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개선안이 조금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은 이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저기 강 소장님이랑 좀 의견이 많이 어, 동의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설립 요건 완화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창당을 하고 다양한 정치 집단들이 생성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특히 저희 경북의 상황을 보면 사실 이미 지역 정당의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특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역에 기반을 해서 지역의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 갖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정치력을 형성하는 집단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고 나니까 우리 정당 투표지가 막 이렇게 길어지고 거기서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질적으로 완성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정당이 몇 개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행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게 완화가 되고 나면 그게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사실 이 함량 미달인 정당들에 대해서도 뭐 국가에서 정당으로 인정을 해주고 정당 활동이나 이런 걸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오히려 조금 뭐 한 번 놔두기에는 너무 큰 손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조금 있고 어쨌거나 이 취지에는 너무나 공감하기 때문에 네. 정말 좀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 투표지 보면은 그 밑에 그 정체불명예 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정당들이 다 가자로 시작해요. 예. 가자 뭐 무슨 다 가자 무슨 왜냐면 가로 해야 맨 위에 올라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네. 가자. 예, 그래서 맨 위에서 뭐 눈에도 한번 걸치게 하려고 네. 가자로 시작.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위헌 시비가 있어가지고 예. 결국 이 설립 요건 정당의 설립 요건은 합헌이라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네.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도 경론을 벌였었는데 일치된 의견은 아니고 이제 찬반이 갈렸습니다만 어쨌든 공식 이제 다수 의견은 합헌이다. 왜 그랬냐면은 일단 대한민국의 그 정치 지형은 현재 이제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당 요건을 전국 정당화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만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의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헌법재판소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이 난립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뭐 있다 이렇게 네. 했는데 정당 난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 비판은 반대 의견은 행정적인 어떤 귀찮음은 있을지언정 국민들한테 그 정당 난립 때문에 어떤 조금 귀찮다, 좀 지저분하다 이런 거 외에 뭐 또 어떤 부작용이 있나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명분입니다. 네. 정당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역주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정당이 출범을 해야 뭐 올바른 그 지방자치 제도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견도 지금 뭐 맞붙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대구 경북만 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자신 있게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음. 중앙당의 눈치를 보는 지역 정치인들은 절대로 시정을 감시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독자적인 정당도 좀 지역 정당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없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네. 이때까지 본회의 통과가 된 적이 아주 옛날에 뭐 있었던 것 같고 최근 예.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자, 과연 이 패키지 법안 네. 뭐 이런 것들 통과될 가능성 얼마로 보시나요, 소장님? 제가 이제 이 지역 정치인으로서는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평론가로서는 통과될 확률이 없다. 제로다. 예, 거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왜 같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쨌거나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 조금 동등하게 합의를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모든 허점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하나요?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걸 뚫어내는 창의 싸움과 비슷해가지고 사실 위성정당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우리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인 상황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었고 그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안을 해낸 게 위성정당 그런 안들을 고안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이 상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좋은 취지 그리고 너무나 공감이 되지만 이게 어쨌거나 우리 기득권인 양당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안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국민들이 지금 있는 제3정당에 얼마나 손을 들어주는가도 이제 한 몫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정의당의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망했죠. 안 예.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지기에 그게 꼭 필요해? 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그 합의 자체의 불균형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요? 가능성은 사실 저기 좀 전에 오기 전에 토론회 갔다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물론 다 듣지 못하고 나와서 이제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은 오늘 대구에서 그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하고 경북도당하고 만나서 이 토론회를 열었어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근데 잠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온도차가 있는 것 같고 약간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조금 과정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특히 뭐 사실은 뭐 민주당이 여기서 특히 경북이랑 뭐 대구랑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저희가 다 원외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절실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는 이미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의 선거제도를 아무 문제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과정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법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이 제도에 들어가지 못한 그리고 정말로 이거 민주주의 뭐 선거를 통해서 제도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주장하는 거다 보니 바깥에서 세력을 좀 더 키워서 이제 뭐 의원들을 압박하거나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공론화된 게 좀 많이 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저는 결론은 날 거라고 보거든요. 한 번에 이제 변화는 있을 거고 최대한 저희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지만 저는 그래도 50% 정도 가능성을 놓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당이 옛날에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20명이었나 굉장히 많은 수로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 제3지대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였을 텐데 그때가 정말 적기였는데 그때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지금 제3지대가 완전히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고요. 예전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활약할 시절에도 20명 좀 그렇게 당선되고 했는데 어쨌든 양당제가 지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화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여러 가지 지금 정치 개혁 중에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교섭단체 그 구성 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0석이 있어야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원내대표라는 개념도 교섭단체만 원내대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정당이 받는 보조금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 이제 간사를 또 한 명씩 보내고 이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냐 아니냐는 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지금 상황인데 20명 이상이 있어야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소수 정당은 당선을 시켜도 못 자란다. 음. 예, 그래서 이제 10명으로 이제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자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실험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뭐 교섭단체가 20인으로 계속 구성됐던 건 아니고 네. 완화됐다가 또 뭐 수가 많아졌다가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각자가 그러면 우리 패널 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이 선거제도 개혁 내지는 정치 개혁 방향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미래상 같은 것들을 좀 그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중대선거구제 개혁이 제일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총선이나 아니면 뭐 광역의원 선거까지 확대하는 건 아직은 조금 이르고요. 일단 기초의회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기초의원 하면 생각보다 되게 막 급을 막 나누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은 기초의회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오히려 우리 생활에 가까운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 네. 지금 있는 이 기초의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부터 조금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면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기초의원들이 들어가는 날이 올 거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더 많이 생기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은 정당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 유권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가 되길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희는 지금 내세우고 있는 개혁 뭐 내세운다기보다 저희가 나름 정리되고 있는 방향은 대선거구 권역별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선거제도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그래도 가장 민주적이고 그리고 당 공천 불신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 해서 이 선거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당장 2024년 총선을 목표로 하여튼 저희 경북도당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안 되더라도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런 분위기로 가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뭐 다음번 지방선거에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선거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단계 개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저기 정치사에 지금 그 대구 경북 현안의 통합신공안 추진과 뭐 그 군의군 대구 편입 문제를 두고 장시간 표류하는 것도 사실 국회의원석 하나가 선거구 조정 때문에 다른 데로 경기도 이런 데로 날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법 통과가 지연되고 한다는 지역도 있었단 말이에요. 비단 한 자리 가지고도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 논쟁이 벌어지고 지연이 생기는데 이 선거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자기의 공천 가능성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게 뭐 한두 자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도 개혁이 단시간에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저도 들지가 않네요. 네. 그렇지만 반드시 뭔가 변화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에는 두 분 패널의 의견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출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